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11월 5일) 무려 1년 동안이나 끌고 온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34차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심 공판 오전에는 3시간 이내로 검찰 측의 최후 진술과 더불어 이제 구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후에 들어서면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 측 최후 진술과 피고인 의견 진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과야 검찰 측의 패배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주목이 되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오늘 2가지 정도로 좀 분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검찰의 엉터리 표창장, 이것을 시연한 것, 이와 관련된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뻥튀기 구형,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는 몇 년을 구형할 것이고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짚어보죠. 11월 2일 아주경제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 엉뚱한 상장 용지에 출력한 표창장, 검찰 시연 사실상 헛수고, 이런 제목의 보도였는데 혹시 보셨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의 자녀 이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초 만에 충분히 위조가 가능하다. 자신들이 직접 시연을 해보겠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렇게 진행된 검찰 측의 시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찰이 예상한 바와는 완전 딴판으로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선 검찰은 뭐가 잘못되는지 그 원인조차 확인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아주경제가 그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검찰 측이 출력 시연에 사용한 이 상장의 용지가 2019년에 인쇄된 것인데 2013년 당시의 상장 용지가 현재의 상장 용지와 비교를 해보면 위로 한 5mm 정도, 오른쪽으로 한 3mm 정도에 옮겨진 쪽에 이 은박이 찍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2012년부터 2013년 그 사이에 동양대에서 발급된 모든 이 표창장과 모든 상장 용지들에는 이 은박의 위치가 동일하지만 검찰이 시연한 그 표창장 용지는 은박 부분이 기존의 그 용지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그 은박의 위치보다 좀 올라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아주경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바로는 2013년 용지에서 출력할 때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글 파일 속성에서 이 편집 용지를 최대로 조정하는 그런 어떤 설정을 마치고 뽑더라도 동양대학교 최성해 이 총장 직인 부분, 그 부분은 은박에 가깝게 붙거나 은박 부분을 침범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버린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 시점은 2013년인데 양식이 달라진 2019년부터 2020년 그 사이의 표창장 용지로 2013년의 위조를 시연하는 멍청한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검찰 측에서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 싶은 겁니다. 그 원인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검찰의 시연을 통해서 출력된 표창장 위조본과 정경심 교수 딸의 표창장을 덧대어서 비교를 해보면 그 다른 점이 정말 눈에 띄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죠. 어떤 기준으로 덧대어가지고 확인을 하냐면요, 그 검찰이 출력한 상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동양대학교 그 로고를 기준으로 해서 겹쳐서 보게 되는 건데, 하단 부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글씨들의 간격과 은박 부분의 위치가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검찰이 그간 이 공소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던 표창장의 위조 방식, 이를 두고서 검찰 측과 변호인 사이에서 공방이 정말 치열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상장 용지에 대한 부분이 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난 재판에서 출력해서 보였던 이 검찰의 표창장 위조 시연은 사실상 아무런 증명력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토록 검찰 측에서 시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뭐하긴 한데, 사실상 컴맹이라고 밝혀진 정경심 교수님이 어떻게 이를 위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검찰의 억지 주장이 탄로가 나버린 겁니다. 오히려 시연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허위 조작임이 증명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이번 11월 5일에 이 결심 공판에서 주목이 되는 것, 그건 뭡니까? 좀 전에 말했던 표창장 위조 의혹, 그 더불어서 기소된 정말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있는데 검찰 측에서 얼마나 부풀려가지고 뻥튀기 구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뻥튀기 구형을 해놓고서 정경심 교수님의 이 재판 결과가 만약 무죄가 선고될 시에 검찰 측에서는 어떠한 뻔뻔한 갖은 핑계를 댈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겠죠. 검찰은 지금까지 공소장 변경을 포함해서 정경심 교수를 총 15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사문서 위조로 억지성 기소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님이 구속이 되었었고, 그 밖에도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자택 및 동양대 PC 하드 교체, 이렇게 크게는 3가지로, 그리고 그 3가지 안에서 또 15가지의 혐의로 분류가 돼서 기소가 됩니다. 일단 먼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면요, 사실상 사모펀드는 더 이상 건질 게 없다라고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하면서 손을 떼었다라고 봐야 될 정도긴 하지만, 검찰의 뻥튀기 구형의 특성상 1억에서 5억 미만에 해당하는 단순 배임 사건으로 설정을 하면서 최고형인 5년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이 무죄로 판단이 되면서 이에 대해 뻥튀기 구형은 이 검찰들 자신들이 봐도 황당하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2년에서 3년형 정도로 낮추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원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재판에서는 이를 대여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투자로 봐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최초에는 대여 자체를 이제 투자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투자 역시도 이 대여로 볼 수 있다라고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해당 재판의 이 소병석 판사가 이를 대여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면서 무죄로 선고가 되게 됐죠. 그렇게 검찰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만 2년에서 3년 구형과 더불어서 기존의 경제사범재판과 관련돼서 비슷하게 징역으로만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금의 형태로 함께 구형을 할 것으로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1억 5천 정도의 대여 이자를 이 추징금으로 구형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청담동에서의 그 주식 부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죠.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여기저기 인터넷 방송에서도 얼굴을 내비쳤던 이희진, 그 이희진 씨와 관련된 주식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했던 것을 보면 더 높은 징역을 구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추징금의 형태로 구형을 추가할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혐의인 이 자택 및 동양대 이 PC 하드 교체, 그것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본인 스스로가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한 그 행위 자체를 유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증거인멸을 타인이 해줬을 경우에 이 교사를 받고 실행한 사람이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한 2년형 정도를 받고 있고, 교사범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김경록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을 그 토대로 2년형을 마찬가지로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최고형인 징역 2년 이하, 이렇게 최고형이 정해져 있는데 이 최고형인 2년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참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위조라고 하는 게요, 해당 위조죄로 인해서 그 어느 곳인가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또는 방해를 하지 않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조한 어떤 그림이 되었든 혹은 자신이 위조한 어떤 지폐가 되었든 간에 그 거래를 위해서 영업장에 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보는 건데, 윤석열 장모로 예를 들어보면 신한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으니 이 역시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판례로 또 예를 들어보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어느 한 회사의 직원이 고졸이면서도 대졸이라고 이제 이력서를 조작해 제출해서 입사를 했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위조 혐의로 고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입사한 이후에 이 회사 업무 자체에 충실해 왔고,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한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이 내리는 어떤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비춰봤을 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고 위조되기 힘들다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지만, 만약이라도 재판부가 덜 떨어진 그 검찰 측의 표창장 위조 시연을 인정해주는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이라든가 서울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재판 결과는 무죄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구형은 역시나 최고형인 2년형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검찰의 뻥튀기 구형은 자택 및 동양대 그 PC 하드를 교체한 거, 이와 관련해서 2년 정도의 형을 구형하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2에서 3년형, 그리고 추징금의 형태로 1억 5천 정도, 그리고 입시비리, 그러니까 즉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2년 정도의 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다 보자면 대략적으로 징역 6에서 7년 정도 셈인 거죠. 여기에 또 추징금도 얹게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했던 1억 5천까지.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 11월 5일에 검찰 측의 구형이 있고 난 뒤, 한 달 뒤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34차 결심 공판에서 오전 중에 검찰 측의 그 구형이 있고 난 뒤에 언론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아마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재판부에서 인정했다, 또는 뭐 징역 몇 년에 벌금 몇 년이라고 하는 마치 재판의 최종 결과 정경심 교수는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만드는 헤드라인을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뻔한 그림입니다. 뻔한 그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검찰의 구형이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는 없다라는 거. 분명 언론에서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1심의 선고증으로 이 물타기를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겠지만,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워딩들의 정확한 팩트를 계속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검찰의 구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요. 검찰이 구형을 암만 최고형으로 때린다고 해도 판사는 검찰 측의 구형 내용 자체를 참고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형 또한 어떤 기준을 토대로 이 정도의 형 정도는 살아야 돼 라는 어떤 절대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검찰에서 쭉 이어져 왔던 패단 중의 하나로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던 그런 뻥튀기 구형일 뿐인 겁니다. 일단은 최고형으로 다 때려놓고서 언론들이 이를 좀 더 자극적인 문구로 받아쓰면서 물타기를 하는 지난 검찰발 여론전의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쓰여왔던 것들인 거죠. 검찰 내에서도 이러한 패단에 대해서 한 2006년쯤에 뻥튀기 구형 하지 말자고 뭐 적정구형제인가 뭔가를 좀 실시를 했대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2010년에 또다시 이 구형 및 이 항소 업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또 내렸다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잘 지켜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 이걸 어긴다고 해서 그 어떠한 검사들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지난 이 업무 지침을 단순 어떤 보여주기식 성과로 홍보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홍보만 했을 뿐이고 계속해 여론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들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정말 수많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동원되어 왔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검찰은 소위 똥줄이 타는 그러한 상황들인 건데, 그렇게 더더욱 최종적인 카드로 이 여론전을 선택하고 그 흐름을 타서 항소를 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언론은 재판부가 뭐 정부의 눈치를 본 듯하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몰고 갈지도 모르죠. 지금 상황만 보면 언론은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34차 결심의 공판과 한 달 뒤에 이 최종 재판, 이 이후에 벌어질 검찰과 언론의 여론전은 분명히 예상이 되는 결과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전에 이에 대비를 해가지고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를 알리는데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